여러분, 혹시 왜 대한민국이 그토록 위험한 중동 석유만 고집스럽게 수입해 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네 만에하며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고작 몇십원만 꿈동해도 우리네 서민들은 당장 내일 장바구니 물가부터 걱정해야 하는 게 2026년 현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마다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저 위험한 동네 말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안전하고 깨끗한 기름을 사오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뽑아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좋은 미국 기름을 놔두고 하필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럽고 불안한 중동의 기름에 국가의 명주를 걸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우리 정부가 내일부터 중동 기름을 끊고 미국 기름으로 100%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그날로 파산입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된 울산과 여수의 거대한 정유 공장들이 일제히 멈춰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온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가에 나앉게 되고 그 가족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동 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심장이 멎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질 낮고 황성분이 가득한 중동의 저진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자본주의의 민낯과 국가 생존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날 국제 유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전국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시대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내는 기름값은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국 기름을 외면하는 이유는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쌓아올린 정유 산업의 거대한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동의 더러운 기름을 먹고 자라는 괴물 같은 공장들을 전국 해안가에 지어놓았고 그 기계들은 미국산 명품 기름을 주면 오히려 배탈이 나서 망가져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조업 1등으로 올라선 핵심 비결입니다.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 같은 기름을 가져다가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연금술사들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위험한 도박이 어떻게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었는지 그 흑막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세계 석유 시장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는 석유계의 황제이자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땅속에서 뽑아올리는 이 기름은 황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석유학자들은 이를 두고 달콤한 기름이라는 뜻에서 스위트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찌꺼기가 거의 안 나오니 정제하기도 쉽고 환경오염도 적습니다. 전 세계 경제 지표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권력자는 유럽의 자존심 브렌트유입니다. 영국 북해 바다 한가운데서 뽑아내는 이 기름은 물류의 제왕입니다. 땅 위에서 뽑아 관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미국 기름과 달리 브렌트유는 바다 위 시추선에서 뽑자마자 바로 유조선에 실어 전 세계 어디로든 띄울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접근성 덕분에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2가 브렌트유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이 멋진 명품 기름들을 두고 왜 항상 두바이유라는 이름의 저질유를 찾아 헤매는 걸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름은 맑고 투명하며 냄새도 적습니다. 반면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의 기름은 시커멓고 끈적거리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납니다. 기계를 부식시키는 독한 황성분이 가득해서 정제하기도 까다롭습니다. 명품 차를 모는 사람이 휘발유 대신 폐유를 넣는 꼴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오직 이 저질유를 수입하기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쟁력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미국 기름이 아무리 좋아도 비쌉니다. 유럽 기름이 아무리 편해도 멀고 비쌉니다.
하지만 중동의 두바이유는 배럴당 최소 2달러에서 4달러 정도 저렴합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이 질 낮은 기름을 가장 처리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그 2달러의 차이가 곧 대한민국의 부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 기름을 포기하고 중동의 찌꺼기 기름을 선택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적 승부수였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정유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비싼 미국 기름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힘든 어르신들의 전기료와 가스비가 2배 이상 폭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는 나라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의 거친 환경과 불안한 정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들이 던져주는 저렴한 기름을 생명줄처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의 두바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두바이유라고 불리지만 정작 두바이에서는 이제 기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왜 전 세계는 이 기름을 두바이유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이웃 나라들이 자신들의 기름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할 때 두바이가 가장 먼저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와서 사고 팔 수 있게 판을 깔아준 덕분에 중동 기름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바이유의 품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워 오일, 즉 신맛 나는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황 성분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맛을 보면 신맛이 나고 금속을 순식간에 녹슬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유 공장들 대부분은 이 기름을 기피합니다. 공장 시설이 금방 망가지고 정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두바이유는 늘 텍사스유나 브렌트유보다 헐값에 거래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지점에서 남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피하는 이 싸구려 저질류를 완벽하게 정제할 수 있는 거대한 설비를 국가 차원에서 깔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명품 스테이크 고기만 찾을 때 대한민국은 남들이 안 먹는 질긴 고기를 가져다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갈비찜으로 만들어내는 특수 가마솥을 개발한 것과 같습니다. 이 가마솥이 바로 울산과 여수, 대산에 펼쳐진 거대한 정유단지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중동의 저질유에 최적화된 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국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맑은 기름은 우리 공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이미 중동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셨고 그 독을 해독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직면한 중동의 위기는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이 거대한 시스템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중동 기름에 맞춰진 공장을 개조하는 데 드는 수십조 원의 비용을 감당할 주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억지로 미국 기름을 쓰려고 시도한다면 정유사들은 파산할 것이고 그 여파로 우리네 가장들은 일터를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중동의 저질유는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단돈 4달러의 차이. 여러분은 이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배럴당 4달러면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량이 무려 300만 배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150억 원, 1년이면 6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단지 기름의 종류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절감됩니다. 이 6조 5천억 원이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장 여러분의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20대와 30대 청년들은 출퇴근 주유비가 20-30%씩 폭등해 차를 팔아야 할 지경에 처합니다. 40대와 50대 가장들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난방비 폭탄을 맞으며 허리를 졸라매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기름값 상승은 곧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마트의 채소값과 생선값 등 밥상 물가가 2배 이상 뛰어 실질적인 연금 소득이 반토막 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의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여러분의 소득이 오르는 속도보다 수십 배 빨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중동의 저질유를 고집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방어선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을 잃는 순간
한국의 모든 제조업은 붕괴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와 배,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전력까지 모두 이 값싼 중동 기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입니다. 중동에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우리가 그들을 욕하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는 비참한 이유가 바로 이 돈의 논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중동의 그 위험한 기름이 제공하는 4달러의 할인 혜택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진다면 우리는 2026년 현재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경제적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지만 아주 중요한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거래할 때 항상 배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런데 왜 하필 1배럴은 애매하게 159리터일까요? 100리터도 아니고 200리터도 아닌 이 숫자의 기원을 알면 석유 시장의 본질이 보입니다. 때는 19세기 미국 펜실베니아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처음 석유가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검은 액체를 담을 통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흔했던 통은 위스키를 담던 나무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위스키통에 기름을 담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통마다 크기가 제각각이라 거래할 때마다 싸움이 났습니다. 결국 1866년 업자들은 통의 크기를 하나로 통일하기로 합니다. 그때 정해진 부피가 바로 42갤런, 즉 159리터입니다. 왜 하필 이 크기였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운송수단이었던 말 마차에 실기 가장 완벽한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마차 한 대에 꽉 채워 실을 수 있는 무게이면서 동시에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이 힘을 합쳐 굴려서 옮길 수 있는 한계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인 2026년에도 수조 원 단위의 석유 거래가 160년 전 말 마차를 끌던 마부들의 근력에 맞춰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배럴이라는 단위 속에는 석유가 태생부터 철저하게 물류와 운송의 산물이라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기름값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옮기느냐가 결정합니다. 미국 기름이 아무리 깨끗해도 한국까지 오는데 60일이 걸리고 중동 기름은 25일이면 도착합니다. 말 마차 시절부터 이어진 이 운송의 법칙은 오늘날 초대형 유조선 시대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결국 우리가 중동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160년 전 마부들이 정해놓은 물류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부들의 손에 들린 채찍이 이제는 국제 유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되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규격은 역설적으로 우리 정유 공장들의 설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표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갇힌 우리는 오늘도 159리터라는 숫자에 맞춰진 중동 기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석유가 공룡의 사체라고 배우셨습니까? 수억 년 전 거대한 공룡들이 죽어서 땅 속에 묻혔고 그 사체가 썩어서 기름이 되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매혹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예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공룡의 사체로는 전 세계가 매일 쓰는 이 엄청난 양의 석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바다의 미세한 생물인 플랑크톤이 굳어진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오늘날의 중동 지역은 테티스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이곳에 살던 천문학적인 숫자의 플랑크톤들이 죽어서 바닥에 쌓였고 지각 변동으로 인해 그 위에 거대한 소금 뚜껑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금 뚜껑이 석유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꽉 가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금 뚜껑 덕분에 중동은 전 세계 석유의 절반 이상을 품게 된 지질학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뚜껑의 소금 성분이 석유 속에 스며들면서 중동 기름은 황 성분이 가득한 냄새나는 저질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텍사스유는 그런 소금 뚜껑 없이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중동 기름은 태생부터 더럽고 냄새나는 운명을 타고난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더러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남들이 깨끗한 기름만 찾을 때 우리는 이 소금기와 황이 가득한 중동 기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닦아낼 수 있을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중동의 소금 뚜껑이 만들어낸 그 지독한 저질류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정유 기술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땅 밑에 묻힌 이 거대한 플랑크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기술을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름이 아무리 맑고 좋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가져올 수 없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다 위 물류의 경제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중동에서 한국까지는 배로 25일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에서 한국까지 기름을 가져오려면 무려 61일이 걸립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넉 달 가까운 시간이 배 위에서 버려집니다.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와 관리비, 선원들의 인건비는 고스란히 우리가 내는 기름값에 포함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배의 크기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는 한 번에 200만 배럴의 기름을 실어 나르는 초대형 유조선, 즉 VLCC들이 떠다닙니다. 이 거대한 배 한 척에 실린 기름값만 해도 수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항구들은 대부분 수심이 얕아서 이 초대형 유조선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배에 기름을 나눠 실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배로 옮겨 싣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중동의 노선은 이미 수십 년간 닦아놓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들이 거침없이 드나들며 한 번에 엄청난 양의 기름을 실어 나릅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이 아니라 물류비가 물류비를 결정하는 상품입니다. 62일을 바다 위에서 보내는 미국 기름을 쓰는 순간 대한민국의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됩니다. 결국 물류의 효율성이 우리를 중동이라는 밧줄에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동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울산과 여수 앞바다에 바로 정박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기름을 쏟아낼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놓았습니다. 미국 기름을 위해 이 모든 항만 시스템과 물류망을 뜯어고치는 것은 국가 예산을 통째로 쏟아부어도 모자란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유산업의 진짜 비밀은 기름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정유 공장에서 중동의 저진류를 끓이다 보면 가장 밑바닥에 남는 시커먼 찌꺼기 성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나프타를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을 때 대한민국은 이 찌꺼기에 주목했습니다. 이 나프타를 다시 한번 가공하면 플라스틱과 합성 수지,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각종 화학 소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범퍼, 집안의 가전제품,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의 섬유까지 모두 이 중동 기름의 찌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렴한 중동 기름을 가져와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그 찌꺼기로는 전 세계 제조업 시장을 장악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을 폈습니다. 특히 값싼 벙커유는 우리를 세계 1등 조선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이 묵직한 기름을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빌 수 있었던 겁니다. 중동의 저진료는 단중히 태우는 연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움직이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산 명품 기름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가 나오지 않는 깨끗한 기름은 오히려 화학산업에는 재앙입니다. 플라스틱을 만들 재료가 사라지고 소재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동의 더러운 기름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더러움 속에 담긴 무한한 부가가치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쓰레기에서 황금을 뽑아내는 연금술이 멈추는 날, 대한민국의 제조업 신화도 함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정유기술의 결정판인 고도화 설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땅 위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중동에서 기름을 가져와서 휘발유와 경유를 뽑고 나면 마지막에 아스팔트 같은 시커먼 찌꺼기만 남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그냥 길바닥에 깔거나 헐값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유사들은 여기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거대한 마법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 공장은 버려지는 아스팔트 찌꺼기를 엄청난 고온과 고압으로 다시 한번 분해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시커먼 덩어리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최고급 휘발유와 항공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남들은 버리는 쓰레기를 가져다가 비행기 연료도 바꿔버리는 이 연금술 덕분에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석유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3위가 되었습니다. 이 고도화 설비는 한 대를 짓는 데만 수조 원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규모와 효율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중동 기름을 수입하는 진짜 배짱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저진류를 가져다 줘도 우리는 최고급 상품으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자기네 기름을 정제하지 못해 우리에게 원유를 보내고 우리가 정제한 휘발유를 다시 사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기술력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에너지 빈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저진류를 빨아들여 고품질 에너지로 뱉어내는 거대한 에너지 가공 공장이 바로 우리 국토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약한 기름을 가장 아름다운 기름으로 바꾼 기술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항에서 타는 비행기의 연료가 어쩌면 중동의 소금 뚜껑 밑에서 나온 찌꺼기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석유 시장의 흑막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을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3가지 실전 액션 플랜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뉴스에서 나오는 미국 WTI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경제와 직결된 것은 두바이 유의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복합 정제 마진이라는 지표입니다. 배럴당 정제 마진이 $5를 넘어서느냐 아니냐가 대한민국 정유사와 화학사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합니다. 주식창을 보기 전에 정제마진 뉴스부터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두 번째로 단순히 기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첨단 화학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고도화 설비 강자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기름값은 변동성이 크지만 그 찌꺼기로 만드는 반도체 소재나 배터리 소재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닙니다. 기술력이 곧 유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기름을 끓이는 회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에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겁먹고 패닉셀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유 시스템은 그런 위기 속에서 단돈 1센트의 이익을 더 짜내며 성장해왔습니다. 위기는 곧 에너지 가격의 재편을 의미하며 준비된 자들에게는 우량주를 헐값에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항상 현금 30%를 확보해 두었다가 공포가 시장을 덮칠 때 과감하게 움직이십시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중동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남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정유 강국이 된 이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경제의 흐름이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웠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